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의 흐름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언급량은 지난주랑 좀 비슷하게 1,505만 건 정도 나왔는데요. 예. 1위 키워드가 산업 분야입니다. 제철 분야고요. 키워드는 알루미늄이에요. 네? 네. 좀 낯선데요? 네, 지난주에 저희 5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산업 분야에서 리튬이 나왔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리튬 값이 폭등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전기차 가격이 뭐 어떤 건 1,000만 원씩 올라간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또 알루미늄이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자원에 대한 걸 생산을 하지만 그중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이은 세계 제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 이제 러시아가 알루미늄 생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길어지니까 중국이 이 기회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양들을 재련소들에서 아주 유휴 시설을 재가동하거나 신규 시설 추가하면서 생산량을 급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계기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치솟으니까 네. 중국이 전반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지난 3월에 석탄과 천연가스의 자국 내 생산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앞서서 리튬 얘기 이제 지난주에도 했었처럼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천연가스들을 이 기회에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패권을 좀 늘리기 위한 그리고 거기에서 공격적인 생산량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다른 때와 좀 다르게 알루미늄 분야가 제철 분야에서 가장 첫 키워드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우리 네. 기업의 손실이 커져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이익이 줄거나. 네. 근데 국내 철강업계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쪽에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 1분기에 그렇게 오른 것을 이제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른바 철강 슈퍼 사이클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만큼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요가 폭등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선박 수주가 몰린 조선이나 아니면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분기 실적을 놓고 많은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올랐던 이 원자재가 반영이 안 된 거라 일시적 현상이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장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 지금 자동차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선박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원자재를 기반으로 하는 납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인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완성차 업체에 지금 상반기 자동차 강판 가격 협상이 톤당 15만 원 인상하는 거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데 철강사들은 이거 톤당 한 20만 원까지 인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원자재 값이 너무 올랐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는 오히려 10만 원 미만만 올리자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논의들이 향후 2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알루미늄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밀 가격도 치솟고 있고 또 뭐 옥수수 가격이 치솟아서 옥수수 사료를 쓰는 이제 닭이 또 그걸 먹잖아요. 그렇죠. 지금 닭 가공 업체들이 닭고기 가격을 막 올리고 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물가가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참 걱정이 많네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2위는 사회 분야고요. 법조 영역인데 주요 키워드는 장관입니다. 어떤 장관인가 봤더니 역시 지금 있는 법무부 장관 그리고 다음 장관 후보로 이야기되는 두 장관의 이야기와 주장이 좀 나온 건데요. 일단은 지금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상 가능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백까지 함께 검토하는 입법 정책적 결단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한 유보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들에 대한 입장이나 만큼 다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설문조사 역시도 좀
팽팽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지난 4월 18일에 TBS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5일, 16일에 공동 조사한 결과를 좀 보게 되면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데 적절하다 43.2%, 부적절하다 44.7%, 잘 모르겠다 12.1%, 좀 팽팽한 수준이죠. 예. 근데 이번 조사가 좀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남녀 1,009명을 대상, 그러니까 경기도에만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떤 팽팽한 찬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법조 영역에서 지금 장관 그리고 향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그다음에 3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3위 주제 전에 이제 사회 분야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요. 사회 분야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이제 사고 영역이고요. 주요 키워드는 이제 참사입니다. 이제 지난 4월 16일이죠. 세월호 참사 8주기 관련 뉴스들이었는데 세월호 참사 8주기 선상 추모식 열렸고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못 밝힌 일들이 많음에 대한 아쉬움 또는 분노의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세월호 아직 못 밝힌 일들 남았고 성역 없이 진실 밝혀야 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또 SNS를 좀 보게 되면 네. 어쨌든 임기 5년 동안 세월호 진실 규명 끝까지 못한 것이 좀 비판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댓글도 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한 뉴스에서는 어쨌든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증거물인 목포 신앙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를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현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브리핑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에서 역시 좀 저도 이제 봤는데 좀 마지막에 좀 안타까웠던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던 게 예. 유가족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잊혀져가는 경우가 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왜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를 저희들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유가족의 메시지가 함께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위 주제는 어떤 분야입니까? 네, 3위 주제는 생활 분야고요. 네. 일단 영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영역입니다. 웬 갑자기 반려동물이지 하고 이제 보게 됐거든요. 예. 근데 흥미로운 건 전국에서 최근에 축제가 이제 다시 부활하고 지방 축제를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반려견 혹은 케어펫 축제가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열리고 있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만큼 뭐 목포시나 아니면 부산 뭐 이런 곳들에서도 다른 페스티벌보다 이 반려견 페스티벌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뭐 어떤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케어나 음식 또는 이제 장례식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페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시 이제는 거의 가족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사랑들이 SNS에서 좀 잘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반려동물이 특히 이제 반려견이 해수욕장 들어간다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우리 애기라고 표현을 보통 많이 하죠. 아, 그렇죠. 이제 가족 같은 존재니까. 네. 자, 그러면 4위 주제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정치 분야고요. 영역은 정당 분야인데요. 키워드는 역시 합당입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는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단일 공천을 하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네. 특히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얼마나 공천 받을 수 있을지 또 안철수 전 대표의 향후 거치가 어떻게 될지 관련 논의들이 SNS상에서 이어지면서 정치 분야에서 합당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참 합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이제 제일 포인트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겠죠. 네. 이제 어떤 거치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그 이제 장관에 대한 임명을 할 때 어떤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은데. 뭐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뭐 장관이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에 이런 교통 정리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하고 관계가 더 궁금한데 그 얘기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자, 5위 주제 어떤 겁니까? 네, 5위는 문화 키워드 것 같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문화이고요. 키워드는 부활절이란 키워드가 나왔는데 예. 이 부활절에 좀 좋은 소식만 들려야 되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기독교 최대 축제일인 부활절에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정도 못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우리는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부활절 전쟁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피와 너무 많은 폭력을 보았다. 우리 형제 자매가 폭격으로부터 안전한 대피소를 찾아 숨어들 때 우리 마음 역시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 지도자들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달라.
제발 전쟁에 익숙해지지 말자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냈고요. 네. 또 이제 전쟁의 잔혹함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제 1955년에 영국 철학자 이제 버트런드 러셀 그리고 미국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핵전쟁 위험을 경고하는 호소문에 있었던 일부 내용을 이제 인용했어요. 그래서 네. 인류를 절멸시킬 것인가 아니면 인류가 전쟁을 포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언급한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교황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또 부활절 주말에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10대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 당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또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든 총구를 겨누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바라시는데 그게 참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부활절에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서 달걀을 선물로 나눠주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또 이것도 화제가 된 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라는 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출간했대요. 예. 거기서 이 궁금증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일단 부활절에 이런 색을 칠한 달걀을 맨 처음 사용한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긴 한데 예. 오늘날처럼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는 관습이 17세기 수도원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사순 시기에 절제나 보속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던 금욕하던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고기나 물고기, 달걀도 먹지 않고 빵과 마른 채소만으로 식사를 하다가 이제 부활절 아침에 처음으로 달걀을 먹는 기쁨을 맛봤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달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됐고 또 토끼도 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토끼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에 토끼를 상징하는 모양의 과자를 구워서 토끼 모양의 빵을 구워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도 합니다. 또 우린 너무 많이 먹는데. 부활을 여러 번 하는 건가요? 참.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순위에는 들지 않았지만 네. IT 분야에서 흥미로운 키워드가 있다고요? 네, 뭐라고 하죠? 에어팟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이긴 한데 네, 무선 이어폰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러시아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 가정집에서 훔친 이 기기 때문에 러시아 부대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사건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무선 이어폰이 위치 추적이 돼요? 그 스마트폰 연결돼 있었던 거에 내 이어폰 위치 찾기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동 경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SNS에다가 지금 내 이어폰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찍은 건데 그렇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동선이 나오는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시 중에 약탈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네. 오히려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이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강원도, 전라권과 경상권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비 예보가 없어